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눈이 많이 오는 고을에 명망 높은 김대감 댁에 잊힌 듯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화, 슈화. 새벽의 빛이라는 뜻이었으나 아이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한낮의 빛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깊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서화는 양반가의 피를 이었으되 첩의 자식인 서녀 슈누였습니다. 그 서글픈 신분만으로도 어깨를 펴기 힘든 시절이었건만 설상가상으로 아이에게는 지독한 말더듬 이병이 있었습니다. 하고픈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잔뜩 겁에 질린 서처 하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서화의 거처는 대감댁의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안채와는 멀리 떨어진 허름한 행랑차에 싱랑차의 구석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을 아끼느라 심지를 반쯤 태운 등잔불이 겨울밤의 한기를 다 몰아내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서화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해진 자신의 무명 치맛자락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무뎠습니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어질 듯 울게 만들었고 그 틈으로 안채 부엌에서 풍겨오는 진수성찬을 짓는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스며들어와 가뜩이나 시린 코끝을 더욱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고 매서운 바람과 함께 두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서화의 매서운 계모인 정실 부인 챙시 후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딸이자 서화와는 배다른 자매인 화연 에이추아슈안이었습니다. 화연은 비단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음에도 춥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등잔불에 비친 서화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서화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연이 비아냥거리던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것 좀 보셔요. 저 꼴이라니. 칠흑 같은 밤에 보니 더 음침하지 않습니까? 정실 부인의 얼굴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서화가 들고 있던 바늘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귀한 손님이 오신 이 밤에 내 그늘진 얼굴을 내비친 것이냐. 내년의 그 불길한 모습 때문에 손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느냐. 당장 이 집안에 낀 애군을 씻어내야겠다. 서화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손가락으로 문 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리키며 명을 내렸습니다. 저 뒷산 얼음골에 가서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정화수, 징화수위를 길어오너라. 그 물로 이 집안의 부정을 씻어낼 것이다. 서화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얼음골은 장정들도 꺼리는 험한 곳이었고 게다가 지금 밖에는 당장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듯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몇 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밖에 눈보라가. 그러나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정실 부인의 손이 서화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더러운 것이 감히 어디서 토를 다느냐. 네가 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왔으니 네가 그 재앙을 씻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당장 항아리를 들고 가지 못할까.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 구석에 있던 무거운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어둠 속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작은 몸을 내던졌습니다. 서화는 무거운 항아리를 끌어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온기라고는 없는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이 집안의 재앙을 씻어내거라. 재앙은 과연 누구일까요? 서화는 시린 손으로 항아리의 둥근 배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고 무거웠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얇은 집시는 금세 축축한 눈에 젖어들었고 발가락 끝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들고 위태로운 얼음길을 걷는 것과 꼭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숲에 들어서자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원망 가득한 망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눈발은 이제 옆으로 휘몰아치며 서화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얇은 무명 저골이 안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서화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얼음골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항아리를 든 팔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쓰러져 얼어붙는다면 이 고통도 서름도 끝이 날까? 그런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서화는 문득 자신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지나친 것 같은 굽은 소나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모든 길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 안 돼.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밑이 푹 꺼지는가 싶더니 눈에 덮여 보이지 않던 돌부리에 발이 걸려 서화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품에 안은 항아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화의 품에서 벗어난 항아리가 얼어붙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것은 항아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화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는 계모에 모진 매를 맞거나 어쩌면 이 추운 겨울에 광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진 채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체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져 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정적을 깨고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낑, 낑. 그것은 고통에 찬 가냘픈 짐승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가던 서화의 심장이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약하고 더 절박한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연민. 그것은 서화가 평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팔꿈치로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기어갔을까? 서화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순백의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이라도 받은 듯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처지는 처참했습니다. 여우의 앞다리 하나가 시커먼 강철 덫에 물려 있었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은 이미 여우의 다리를 으스러뜨려 놓았고
그 주변의 하얀 눈은 붉은 피로 섬뜩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서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됐습니다. 그 여우는 마을의 가짜 의원이자 사냥꾼인 자가 영약의 재료로 쓰겠다며 오랫동안 노리던 산의 영물로 불리는 바로 그 흰 여우였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몰랐지만 여우의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깊은 원망, 그리고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방 안에서 눈보라가 라며 애원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화는 순간 자신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깨진 항아리를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는 덫으로 기어갔습니다. 덫은 꽁꽁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서화는 여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가 딱딱 부딪혀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자기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덫의 틈새에 돌을 끼워 넣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젖혔습니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덫의 아가리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서화의 손바닥에서도 뜨거운 피가 솟구쳐 여우의 피와 뒤섞여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화는 고통을 참으며 재빨리 여우의 지시겨진 다리를 빼냈습니다.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서화를 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가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마지막 남은 온기를 간직하고 있던 속치마 아랫단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 다리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천을 감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화는 여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놀랍게도 여우는 덜덜 떠는 것을 멈추고 서화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화는 여우를 안은 채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커다란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밖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늑했습니다. 서화는 여우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 밤,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생명은 서로의 천의 의지에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기적처럼 멎었습니다. 밤새 꽁꽁 얼었던 서화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여우. 연희 즉 서화가 마음속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는 이미 기력을 차린 듯 했습니다. 여우는 샤의 서화의 피딱지가 앉은 손등에 자신의 따뜻하고 축축한 코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뺨을 가볍게 비볐습니다. 연희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더니 서화의 옷자락을 물고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는 눈 속에 파묻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고 있었고 서화는 여우의 인도를 받아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와 빈손. 그러나 그녀의 품에는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얀 생명 연희가 안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하얀 여우, 연희를 자신의 허름한 행랑차에 골방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겹겹이 쌓인 집더미 아래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자 연희는 경계심을 풀고 그 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부터 서화의 고단한 삶에 작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서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어눌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속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공부가 아닌 산천초목과 마음을 나누는 능력이었습니다. 억울한 꾸지람을 듣고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쫓겨날 때마다 서화는 우는 대신 풀과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떤 풀이 상처에 좋은지, 어떤 잎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그녀는 책이 아닌 가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숲의 전기가 그녀에게 속삭여주는 듯했습니다. 연희의 상처는 덫에 지식여져 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이슬을 맞으며 몰래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귀신같이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지식여진 살을 낫게 하는 끈끈한 풀잎, 독을 빼내는 쌉싸름한 뿌리를 구해와 그것을 으깨어 연희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는 그 쓰라린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서화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희는 썩어 들어가던 다리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화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던 안채의 늙은 몸종인 박할멈이 마른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곧장 마을의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서화가 산에서 마주쳤던 그 덫을 놓은 가짜 의원이자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박할멈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쯔쯔 그저 이미 늦었소. 폐병 말기라 손쓸 방도가 없구먼. 비싼 약재를 쓴다 한들 며칠이나 더 살겠소. 그는 터무니없는 약값을 불렀고 정실 부인은 하찮은 종년에게 그만한 돈을 쓸 수 없다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서화는 그 모든 것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할멈의 희미해져 가는 숨소리가 서화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연희의 상처를 치료하고 남은 약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자 그 마음을 읽었는지 연희가 닫힌 문을 앞발로 긁었습니다. 서화가 문을 열어주자 연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이내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는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한 버섯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버섯이 범상치 않은 영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작은 화로에 불을 지피고 가져온 약초와 그 버섯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기운이 자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서화는 그 검은 약사발을 들고 박할멈의 거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한 박할멈에게 서화는 그 약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박할멈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죽은 듯이 누워있던 박할멈이 스스로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멈추지 않던 기침은 멎었고 잿빛이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헛것을 본 듯 놀랐지만 이내 대감댁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도왔다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가짜 의원은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이 놓친 약발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화의 행랑채로 쳐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더미 속에 미처 감추지 못한 하얀 여우 꼬리털 한 오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었구나. 감히 요망한 여우를 숨겨두고 그 사악한 술법으로 사람을 홀린 것이었어. 그는 집더미를 걷어찼고
겁에 질린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짜 의원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약물은 내 것이다 이걸로 탕약을 다리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서화가 난생 처음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화는 두 팔을 벌려 연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짜 의원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가짜 의원이 비켜서지 못할까 라며 소리쳤습니다. 서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굳게 닫혔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니다 이 아이는 제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비록 심하게 더듬거리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정실 부인과 화연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요망한 여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말 못하는 재앙덩어리 취급을 받던 서화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뜻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가짜 의원은 서화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악을 썼습니다. 저것 보시오. 마님 전연이 여우에게 홀려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야. 하지만 서화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소동은 삽시간에 대감대계 종들과 하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멈을 살린 것은 가짜 의원의 비싼 약이 아니라 말 못하는 A씨의 정성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난하고 병든 마을 사람들이 밤이 되면 몰래 서화의 행랑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삶은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줌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씨,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서화의 차가운 골방은 그들이 가져온 작은 온기들과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약초를 분류하는 연희의 영특한 눈빛으로 인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행랑채에 가난한 이들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정실 부인의 심기는 날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딸 화연의 혼사에 해가 될까? 첩의 자식이 칭송받는 꼴이 눈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한편 가짜 의원은 박할멈을 살려낸 그 신비한 약초와 흰 여우에 대한 탐욕으로 이가 갈렸습니다. 두 사람의 검은 마음은 곧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가짜 의원은 자신이 몰래 팔던 변질된 약자에 때문에 마을 아이 몇몇이 배앓이를 앓기 시작하자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며 이는 필시 대감댁의 요사스러운 여우와 그것에 홀린 계집이 부리는 흑주술, 제2주 수때문이라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가짜 의원의 선동과 정실 부인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관아의 포졸들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서화의 행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요망한 여우와 그의 동조한 계집을 끌어내라. 마을의 화근을 없애야 한다. 포졸들은 서화의 말없는 저항을 뿌리치고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연희 또한 붙잡혀 철창에 갇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장작더미가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과 화연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밧줄에 묶인 채 불길이 치솟을 장작더미 앞에 무력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짜 의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사또의 명이시다. 관아의 전령이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와 군중을 해치며 외쳤습니다. 광장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전령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사또나리에 외동 아드님이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마을 의원은 당장 관하로 들라. 가짜 의원은 횃불을 내던지고 황급히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으로 병세를 앓리 만무했습니다. 그가 처방한 약을 먹일수록 아이의 상태는 박 할멈이 쓰러졌을 때와 똑같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사또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철창에 갇혀 광장에 남아있던 흰 여우, 연희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온 힘을 다해 낡은 철창의 빗장을 부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부신 속도로 관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사또의 방으로 뛰어들어 아들의 침상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또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사또가 칼을 빼어 들려던 순간 연희는 자신의 입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천년을 수행하며 얻은 영기 링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여우의 입에서 맑고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광장에 묶여 있습니다. 저자는 가짜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구슬을 토해낸 연희는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서화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밧줄이 풀린 서화는 사또의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맥을 짚고 혀를 살핀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잘못 쓴 약재가 피를... 그녀는 자신이 아는 오직 숲의 전기만이 알려준 귀한 약초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또는 즉시 사람들을 풀어 산을 뒤졌고 서화는 밤을 새워 약을 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즉시 가짜 의원을 하옥 희샤유시켰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썩은 약재와 짐승을 잡는 불법 덫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실 부인과 화연은 사또의 엄한 질책을 받고 양반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체면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외면 속에서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을 찾아온 서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린 은혜를 갚고자 금은 보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는 서화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황금이나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화를 의녀 이두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비록 벼슬은 아니었으나 이는 한 여인이, 그것도 소녀가 자신의 이름과 재능을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또는 대감댁의 속박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하고 읍내의 작은 초갓집 한 채와 약초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밭 한 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내리는 황은 황엔보다도 더 귀한 한 인간의 존엄 준얀을 되찾아준 은혜였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화의 작은 초갓집에는 언제나 향긋한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약초밭에서 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낭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연기를 잃고 평범한 여우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한 연희가 따스한 봄볕 아래
서화의 발치에 몸을 둥글게 말고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서화의 따뜻한 손길과 약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눈이 많이 오는 고을에 명망 높은 김대감 댁에 잊힌 듯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화, 슈화. 새벽의 빛이라는 뜻이었으나 아이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한낮의 빛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깊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서화는 양반가의 피를 이었으되 첩의 자식인 서녀 슈누였습니다. 그 서글픈 신분만으로도 어깨를 펴기 힘든 시절이었건만 설상가상으로 아이에게는 지독한 말더듬 이병이 있었습니다. 하고픈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잔뜩 겁에 질린 서처 하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서화의 거처는 대감댁의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안채와는 멀리 떨어진 허름한 행랑차에 싱랑차의 구석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을 아끼느라 심지를 반쯤 태운 등잔불이 겨울밤의 한기를 다 몰아내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서화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해진 자신의 무명 치맛자락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무뎠습니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어질 듯 울게 만들었고 그 틈으로 안채 부엌에서 풍겨오는 진수성찬을 짓는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스며들어와 가뜩이나 시린 코끝을 더욱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고 매서운 바람과 함께 두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서화의 매서운 계모인 정실 부인 챙시 후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딸이자 서화와는 배다른 자매인 화연 에이추아주안이었습니다. 화연은 비단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음에도 춥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등잔불에 비친 서화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서화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연이 비아냥거리던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것 좀 보셔요. 저 꼴이라니. 칠흑 같은 밤에 보니 더 음침하지 않습니까? 정실 부인의 얼굴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서화가 들고 있던 바늘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귀한 손님이 오신 이 밤에 내 그늘진 얼굴을 내비친 것이냐. 내년의 그 불길한 모습 때문에 손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느냐. 당장 이 집안에 낀 애군을 씻어내야겠다. 서화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손가락으로 문 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리키며 명을 내렸습니다. 저 뒷산 얼음골에 가서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정화수, 징화수위를 길어 오너라. 그 물로 이 집안의 부정을 씻어낼 것이다. 서화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얼음골은 장정들도 꺼리는 험한 곳이었고 게다가 지금 밖에는 당장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듯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몇 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밖에 눈보라가. 그러나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정실 부인의 손이 서화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더러운 것이 감히 어디서 토를 다느냐.
네가 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왔으니 네가 그 재앙을 씻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당장 항아리를 들고 가지 못할까?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 구석에 있던 무거운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어둠 속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작은 몸을 내던졌습니다. 서화는 무거운 항아리를 끌어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온기라고는 없는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이 집안의 재앙을 씻어내거라. 재앙은 과연 누구일까요? 서화는 시린 손으로 항아리의 둥근 배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고 무거웠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얇은 집시는 금세 축축한 눈에 젖어들었고 발가락 끝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들고 위태로운 얼음길을 걷는 것과 꼭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숲에 들어서자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원망 가득한 망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눈발은 이제 옆으로 휘몰아치며 서화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얇은 무명 저골이 안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서화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얼음골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항아리를 든 팔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쓰러져 얼어붙는다면 이 고통도 서름도 끝이 날까? 그런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서화는 문득 자신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지나친 것 같은 굽은 소나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모든 길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 안 돼.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밑이 푹 꺼지는가 싶더니 눈에 덮여 보이지 않던 돌부리에 발이 걸려 서화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품에 안은 항아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화의 품에서 벗어난 항아리가 얼어붙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것은 항아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화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는 계모에 모진 매를 맞거나 어쩌면 이 추운 겨울에 광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진 채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체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져 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정적을 깨고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낑, 낑. 그것은 고통에 찬 가냘픈 짐승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가던 서화의 심장이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약하고 더 절박한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연민. 그것은 서화가 평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팔꿈치로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기어갔을까? 서화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순백의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이라도 받은 듯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처지는 처참했습니다. 여우의 앞다리 하나가 시커먼 강철 덫에 물려 있었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은 이미 여우의 다리를 으스러뜨려 놓았고 그 주변에 하얀 눈은 붉은 피로 섬뜩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서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됐습니다. 그 여우는 마을의 가짜 의원이자 사냥꾼인 자가 영약의 재료로 쓰겠다며 오랫동안 노리던 산의 영물로 불리는 바로 그 흰 여우였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몰랐지만 여우의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깊은 원망, 그리고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방 안에서 눈보라가 라며 애원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화는 순간 자신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깨진 항아리를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는 덫으로 기어갔습니다. 덫은 꽁꽁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서화는 여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가 딱딱 부딪혀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자기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덫의 틈새에 돌을 끼워 넣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젖혔습니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덫의 아가리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서화의 손바닥에서도 뜨거운 피가 솟구쳐 여우의 피와 뒤섞여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화는 고통을 참으며 재빨리 여우의 지시겨진 다리를 빼냈습니다.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서화를 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가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마지막 남은 온기를 간직하고 있던 속치마 아랫단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 다리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천을 감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화는 여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놀랍게도 여우는 덜덜 떠는 것을 멈추고 서화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화는 여우를 안은 채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커다란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밖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늑했습니다. 서화는 여우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 밤,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생명은 서로의 천의 의지에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기적처럼 멎었습니다. 밤새 꽁꽁 얼었던 서화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여우. 연희 즉 서화가 마음속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는 이미 기력을 차린 듯 했습니다. 여우는 샤의 서화의 피딱지가 앉은 손등에 자신의 따뜻하고 축축한 코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뺨을 가볍게 비볐습니다. 연희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더니 서화의 옷자락을 물고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는 눈 속에 파묻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고 있었고 서화는 여우의 인도를 받아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와 빈손. 그러나 그녀의 품에는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얀 생명 연희가 안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하얀 여우, 연희를 자신의 허름한 행랑차에 골방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겹겹이 쌓인 집더미 아래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자 연희는 경계심을 풀고
그 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부터 서화의 고단한 삶에 작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서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어눌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속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공부가 아닌 산천초목과 마음을 나누는 능력이었습니다. 억울한 꾸지람을 듣고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쫓겨날 때마다 서화는 우는 대신 풀과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떤 풀이 상처에 좋은지, 어떤 잎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그녀는 책이 아닌 가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숲의 전기가 그녀에게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연희의 상처는 덫에 지식여져 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이슬을 맞으며 몰래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귀신같이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지식여진 살을 낫게 하는 끈끈한 풀잎, 독을 빼내는 쌉싸름한 뿌리를 구해와 그것을 으깨어 연희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는 그 쓰라린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서화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희는 썩어 들어가던 다리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화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던 안채의 늙은 몸종인 박할멈이 마른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곧장 마을의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서화가 산에서 마주쳤던 그 덫을 놓은 가짜 의원이자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박할멈의 눈꺼풀을 뒤집어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그저 이미 늦었소. 폐병 말기라 손쓸 방도가 없구먼. 비싼 약재를 쓴다 한들 며칠이나 더 살겠소. 그는 터무니없는 약값을 불렀고 정실 부인은 하찮은 종년에게 그만한 돈을 쓸 수 없다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서화는 그 모든 것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할멈의 희미해져 가는 숨소리가 서화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연희의 상처를 치료하고 남은 약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자 그 마음을 읽었는지 연희가 닫힌 문을 앞발로 긁었습니다. 서화가 문을 열어주자 연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이내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는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한 버섯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버섯이 범상치 않은 영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작은 화로에 불을 지피고 가져온 약초와 그 버섯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기운이 자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서화는 그 검은 약사발을 들고 박할멈의 거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한 박할멈에게 서화는 그 약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박할멈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죽은 듯이 누워있던 박할멈이 스스로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멈추지 않던 기침은 멎었고 잿빛이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헛것을 본 듯 놀랐지만 이내 대감댁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도왔다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가짜 의원은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이 놓친 약발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화의 행랑채로 쳐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더미 속에 미처 감추지 못한 하얀 여우 꼬리털 한 오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었구나. 감히 요망한 여우를 숨겨두고 그 사악한 술법으로 사람을 홀린 것이었어. 그는 집더미를 걷어찼고 겁에 질린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짜 의원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영물은 내 것이다 이걸로 탕약을 다리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서화가 난생 처음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화는 두 팔을 벌려 연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짜 의원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가짜 의원이 비켜서지 못할까 라며 소리쳤습니다. 서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굳게 닫혔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니다 이 아이는 제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비록 심하게 더듬거리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정실 부인과 화연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요망한 여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말 못하는 재앙덩어리 취급을 받던 서화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뜻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가짜 의원은 서화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악을 썼습니다. 저것 보시오. 마님 전연이 여우에게 홀려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야. 하지만 서화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소동은 삽시간에 대감대계 종들과 하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멈을 살린 것은 가짜 의원의 비싼 약이 아니라 말 못하는 A씨의 정성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난하고 병든 마을 사람들이 밤이 되면 몰래 서화의 행랑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삶은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줌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씨,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서화의 차가운 골방은 그들이 가져온 작은 온기들과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약초를 분류하는 연희의 영특한 눈빛으로 인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행랑채에 가난한 이들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정실 부인의 심기는 날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딸 화연의 혼사에 해가 될까? 첩의 자식이 칭송받는 꼴이 눈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한편 가짜 의원은 박할멈을 살려낸 그 신비한 약초와 흰 여우에 대한 탐욕으로 이가 갈렸습니다. 두 사람의 검은 마음은 곧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가짜 의원은 자신이 몰래 팔던 변질된 약자애 때문에 마을 아이 몇몇이 배앓이를 앓기 시작하자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며 이는 필시 대감댁의 요사스러운 여우와 그것에 홀린 계집이 부리는 흑주술, 제2주 수때문이라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가짜 의원의 선동과 정실 부인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관아의 포졸들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서화의 행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요망한 여우와 그의 동조한 계집을 끌어내라. 마을의 화근을 없애야 한다. 포졸들은 서화의 말없는 저항을 뿌리치고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연희 또한 붙잡혀 철창에 갇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장작더미가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과 화연은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밧줄에 묶인 채 불길이 치솟을 장작더미 앞에 무력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짜 의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사또의 명이시다. 관아의 전령이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와 군중을 해치며 외쳤습니다. 광장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전령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사또나리에 외동 아드님이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마을 의원은 당장 관아로 들라. 가짜 의원은 횃불을 내던지고 황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으로 병세를 앓리 만무했습니다. 그가 처방한 약을 먹일수록 아이의 상태는 박 할멈이 쓰러졌을 때와 똑같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사또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철창에 갇혀 광장에 남아있던 흰 여우, 연희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온 힘을 다해 낡은 철창의 빗장을 부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부신 속도로 관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사또의 방으로 뛰어들어 아들의 침상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또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사또가 칼을 빼어 들려던 순간 연희는 자신의 입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천년을 수행하며 얻은 영기 링치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여우의 입에서 맑고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광장에 묶여 있습니다. 저자는 가짜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구슬을 토해낸 연희는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서화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밧줄이 풀린 서화는 사또의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맥을 짚고 혀를 살핀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잘못 쓴 약재가 피를... 그녀는 자신이 아는 오직 숲의 전기만이 알려준 귀한 약초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또는 즉시 사람들을 풀어 산을 뒤졌고 서화는 밤을 새워 약을 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즉시 가짜 의원을 하옥 희샤유시켰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썩은 약재와 짐승을 잡는 불법 덫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실 부인과 화연은 사또의 엄한 질책을 받고 양반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체면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외면 속에서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을 찾아온 서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린 은혜를 갚고자 금은 보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는 서화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황금이나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화를 의녀 이두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비록 벼슬은 아니었으나 이는 한 여인이, 그것도 소녀가 자신의 이름과 재능을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또는 대감댁의 속박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하고 읍내의 작은 초갓집 한 채와 약초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밭 한 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내리는 황은 황엔보다도 더 귀한 한 인간의 존엄 준얀을 되찾아준 은혜였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화의 작은 초갓집에는 언제나 향긋한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약초밭에서 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낭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연기를 잃고 평범한 여우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한 연희가 따스한 봄볕 아래 서화의 발치에 몸을 둥글게 말고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서화의 따뜻한 손길과 약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눈이 많이 오는 고을에 명망 높은 김대감 댁에 잊힌 듯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화, 슈화. 새벽의 빛이라는 뜻이었으나 아이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한낮의 빛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깊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서화는 양반가의 피를 이었으되 첩의 자식인 서녀 슈누였습니다. 그 서글픈 신분만으로도 어깨를 펴기 힘든 시절이었건만 설상가상으로 아이에게는 지독한 말더듬 이병이 있었습니다. 하고픈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잔뜩 겁에 질린 서처 하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서화의 거처는 대감댁의 화려한 기와집이 아닌 안채와는 멀리 떨어진 허름한 행랑차에 싱랑차의 구석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을 아끼느라 심지를 반쯤 태운 등잔불이 겨울밤의 한기를 다 몰아내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서화는 그 희미한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해진 자신의 무명 치맛자락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무뎠습니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어질 듯 울게 만들었고 그 틈으로 안채 부엌에서 풍겨오는 진수성찬을 짓는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스며들어와 가뜩이나 시린 코끝을 더욱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고 매서운 바람과 함께 두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서화의 매서운 계모인 정실 부인 챙시 후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딸이자 서화와는 배다른 자매인 화연 에이추아주안이었습니다. 화연은 비단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음에도 춥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등잔불에 비친 서화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이 서화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화연이 비아냥거리던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것 좀 보셔요. 저 꼴이라니. 칠흑 같은 밤에 보니 더 음침하지 않습니까? 정실 부인의 얼굴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서화가 들고 있던 바늘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귀한 손님이 오신 이 밤에 내 그늘진 얼굴을 내비친 것이냐. 내년의 그 불길한 모습 때문에 손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아느냐. 당장 이 집안에 낀 애군을 씻어내야겠다. 서화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실 부인은 손가락으로 문 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리키며 명을 내렸습니다. 저 뒷산 얼음골에 가서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정화수, 징화수위를 길어 오너라. 그 물로 이 집안의 부정을 씻어낼 것이다. 서화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얼음골은 장정들도 꺼리는 험한 곳이었고 게다가 지금 밖에는 당장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듯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무릎을 꿇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간신히 몇 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님, 밖에, 눈보라가. 그러나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정실 부인의 손이 서화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더러운 것이 감히 어디서 토를 다느냐. 네가 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왔으니 네가 그 재앙을 씻어내는 것이 마땅하다. 당장 항아리를 들고 가지 못할까.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구석에 있던 무거운 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어둠 속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작은 몸을 내던졌습니다. 서화는 무거운 항아리를 끌어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던 온기라고는 없는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이 집안의 재앙을 씻어내거라. 재앙은 과연 누구일까요? 서화는 시린 손으로 항아리의 둥근 배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고 무거웠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얇은 집시는 금세 축축한 눈에 젖어들었고 발가락 끝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들고 위태로운 얼음길을 걷는 것과 꼭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숲에 들어서자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원망 가득한 망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눈발은 이제 옆으로 휘몰아치며 서화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얇은 무명 저골이 안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서화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얼음골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항아리를 든 팔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발을 내디딜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쓰러져 얼어붙는다면 이 고통도 서름도 끝이 날까. 그런 서글픈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서화는 문득 자신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지나친 것 같은 굽은 소나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모든 길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아, 안 돼.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밑이 푹 꺼지는가 싶더니 눈에 덮여 보이지 않던 돌부리에 발이 걸려 서화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품에 안은 항아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화의 품에서 벗어난 항아리가 얼어붙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것은 항아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화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는 계모에 모진 매를 맞거나 어쩌면 이 추운 겨울에 광에 갇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쓰러진 채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체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져 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정적을 깨고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낑, 낑. 그것은 고통에 찬 가냘픈 짐승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가던 서화의 심장이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약하고 더 절박한 존재가 근처에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연민. 그것은 서화가 평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팔꿈치로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기어갔을까? 서화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순백의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이라도 받은 듯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처지는 처참했습니다. 여우의 앞다리 하나가 시커먼 강철 덫에 물려 있었습니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은 이미 여우의 다리를 으스러뜨려 놓았고 그 주변의 하얀 눈은 붉은 피로 섬뜩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서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됐습니다. 그 여우는 마을의 가짜 의원이자 사냥꾼인 자가 영약의 재료로 쓰겠다며 오랫동안 노리던 산의 영물로 불리는 바로 그 흰 여우였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몰랐지만 여우의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에 대한 깊은 원망, 그리고 살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까지 방 안에서 눈보라가 라며 애원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화는 순간 자신의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깨진 항아리를 모두 잊었습니다. 그녀는 덫으로 기어갔습니다. 덫은 꽁꽁 얼어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서화는 여우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가 딱딱 부딪혀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자기 주먹보다 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덫의 틈새에 돌을 끼워 넣고 온몸의 무게를 실어 젖혔습니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덫의 아가리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서화의 손바닥에서도 뜨거운 피가 솟구쳐 여우의 피와 뒤섞여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화는 고통을 참으며 재빨리 여우의 지시겨진 다리를 빼냈습니다.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서화를 물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가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마지막 남은 온기를 간직하고 있던 속치마 아랫단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 다리에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천을 감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화는 여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놀랍게도 여우는 덜덜 떠는 것을 멈추고 서화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화는 여우를 안은 채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커다란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은 밖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늑했습니다. 서화는 여우를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 밤, 지옥 같은 눈보라 속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생명은 서로의 천의 의지에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기적처럼 멎었습니다. 밤새 꽁꽁 얼었던 서화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맑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여우. 연희즉 서화가 마음속으로 붙여준 이름입니다는 이미 기력을 차린 듯 했습니다. 여우는 샤의 서화의 피딱지가 앉은 손등에 자신의 따뜻하고 축축한 코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듯 뺨을 가볍게 비볐습니다. 연희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더니 서화의 옷자락을 물고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는 눈 속에 파묻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고 있었고 서화는 여우의 인도를 받아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와 빈손. 그러나 그녀의 품에는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얀 생명 연희가 안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 하얀 여우, 연희를 자신의 허름한 행랑차에 골방으로 몰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겹겹이 쌓인 집더미 아래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자 연희는 경계심을 풀고 그 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부터 서화의 고단한 삶에 작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서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어눌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속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 공부가 아닌 산천초목과 마음을 나누는 능력이었습니다. 억울한 꾸지람을 듣고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쫓겨날 때마다 서화는 우는 대신 풀과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떤 풀이 상처에 좋은지, 어떤 잎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기운을 돋우는지 그녀는 책이 아닌 가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숲의 전기가 그녀에게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연희의 상처는 덫에 지식여져 뼈가 보일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이슬을 맞으며 몰래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귀신같이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지식여진 살을 낫게 하는 끈끈한 풀잎, 독을 빼내는 쌉싸름한 뿌리를 구해와 그것을 으깨어 연희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희는 그 쓰라린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서화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희는 썩어 들어가던 다리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른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화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던 안채의 늙은 몸종인 박할멈이 마른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곧장 마을의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서화가 산에서 마주쳤던 그 덫을 놓은 가짜 의원이자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박할멈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쯔쯔 그저 이미 늦었소. 폐병 말기라 손쓸 방도가 없구먼. 비싼 약재를 쓴다 한들 며칠이나 더 살겠소. 그는 터무니없는 약값을 불렀고 정실 부인은 하찮은 종년에게 그만한 돈을 쓸 수 없다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서화는 그 모든 것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할멈의 희미해져 가는 숨소리가 서화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연희의 상처를 치료하고 남은 약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자 그 마음을 읽었는지 연희가 닫힌 문을 앞발로 긁었습니다. 서화가 문을 열어주자 연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이내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는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한 버섯이었습니다. 서화는 그 버섯이 범상치 않은 영약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작은 화로에 불을 지피고 가져온 약초와 그 버섯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기운이 자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서화는 그 검은 약사발을 들고 박할멈의 거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한 박할멈에게 서화는 그 약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박할멈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죽은 듯이 누워있던 박할멈이 스스로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킨 것입니다. 멈추지 않던 기침은 멎었고 잿빛이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헛것을 본 듯 놀랐지만 이내 대감댁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도왔다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가짜 의원은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자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이 놓친 약발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화의 행랑채로 쳐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더미 속에 미처 감추지 못한 하얀 여우 꼬리털 한 오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었구나. 감히 요망한 여우를 숨겨두고 그 사악한 술법으로 사람을 홀린 것이었어. 그는 집더미를 걷어찼고 겁에 질린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짜 의원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 영물은 내 것이다 이걸로 탕약을 다리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온 서화가 난생 처음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화는 두 팔을 벌려 연희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두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가짜 의원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가짜 의원이 비켜서지 못할까 라며 소리쳤습니다. 서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굳게 닫혔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니다 이 아이는 제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비록 심하게 더듬거리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정실 부인과 화연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요망한 여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말 못하는 재앙덩어리 취급을 받던 서화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뜻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가짜 의원은 서화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악을 썼습니다. 저것 보시오. 마님 전연이 여우에게 홀려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야. 하지만 서화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소동은 삽시간에 대감대계 종들과 하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멈을 살린 것은 가짜 의원의 비싼 약이 아니라 말 못하는 A씨의 정성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난하고 병든 마을 사람들이 밤이 되면 몰래 서화의 행랑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삶은 감자 한 알, 옥수수 한 줌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씨,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끓어서 서화의 차가운 골방은 그들이 가져온 작은 온기들과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약초를 분류하는 연희의 영특한 눈빛으로 인해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화의 행랑채에 가난한 이들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정실 부인의 심기는 날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의 딸 화연의 혼사에 해가 될까? 첩의 자식이 칭송받는 꼴이 눈의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한편 가짜 의원은 박할멈을 살려낸 그 신비한 약초와 흰 여우에 대한 탐욕으로 이가 갈렸습니다. 두 사람의 검은 마음은 곧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가짜 의원은 자신이 몰래 팔던 변질된 약자애 때문에 마을 아이 몇몇이 배앓이를 앓기 시작하자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을을 돌며 이는 필시 대감댁의 요사스러운 여우와 그것에 홀린 계집이 부리는 흑주술, 제2주 수때문이라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가짜 의원의 선동과 정실 부인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관아의 포졸들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서화의 행랑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요망한 여우와 그의 동조한 계집을 끌어내라. 마을의 화근을 없애야 한다. 포졸들은 서화의 말없는 저항을 뿌리치고
그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연희 또한 붙잡혀 철창에 갇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장작더미가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과 화연은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화는 밧줄에 묶인 채 불길이 치솟을 장작더미 앞에 무력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짜 의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사또의 명이시다. 관아의 전령이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와 군중을 해치며 외쳤습니다. 광장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전령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사또나리에 외동 아드님이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마을 의원은 당장 관아로 들라. 가짜 의원은 횃불을 내던지고 황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으로 병세를 앓리 만무했습니다. 그가 처방한 약을 먹일수록 아이의 상태는 박 할멈이 쓰러졌을 때와 똑같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사또는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철창에 갇혀 광장에 남아있던 흰 여우, 연희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온 힘을 다해 낡은 철창의 빗장을 부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눈부신 속도로 관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사또의 방으로 뛰어들어 아들의 침상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또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사또가 칼을 빼어 들려던 순간 연희는 자신의 입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작은 구슬 하나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천년을 수행하며 얻은 영기 링치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여우의 입에서 맑고 또렷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광장에 묶여 있습니다. 저자는 가짜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구슬을 토해낸 연희는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또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장 서화를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밧줄이 풀린 서화는 사또의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의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서화는 아이의 맥을 짚고 혀를 살핀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잘못 쓴 약재가 피를... 그녀는 자신이 아는 오직 숲의 전기만이 알려준 귀한 약초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또는 즉시 사람들을 풀어 산을 뒤졌고 서화는 밤을 새워 약을 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즉시 가짜 의원을 하옥 희샤유시켰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썩은 약재와 짐승을 잡는 불법 덫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실 부인과 화연은 사또의 엄한 질책을 받고 양반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체면의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외면 속에서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을 찾아온 서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린 은혜를 갚고자 금은 보화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는 서화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황금이나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화를 의녀 이두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비록 벼슬은 아니었으나 이는 한 여인이, 그것도 소녀가 자신의 이름과 재능을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또는 대감댁의 속박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하고 읍내의 작은 초갓집 한 채와 약초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밭 한 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내리는 황은 황엔보다도 더 귀한,
한 인간의 존엄 준얀을 되찾아준 은혜였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화의 작은 초가집에는 언제나 향긋한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약초밭에서 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낭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연기를 잃고 평범한 여우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한 연희가 따스한 봄볕 아래 서화의 발치에 몸을 둥글게 말고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서화의 따뜻한 손길과 약을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